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성전이기보다는 미국 대기업의 이윤과 해외 팽창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런 측면이 더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했나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의 병기고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치의 병기고이기도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1940년 6월 26일 날 미국 뉴욕의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독일 상공인 대표단이 주최하는 나치 승전 축하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회에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의 부회장인 제임스 무니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기업의 주요한 인사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일에도 뉴욕에서 미국 석유기업 텍사코가 또 나치 승전 축하연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의 사주인 헨리 포드의 아들 에드셀 포드를 비롯해서 또 미국의 대기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함락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입니다. 6월 22일 날 나치가 프랑스를 정복합니다. 나치는 1939년 9월 1일 날 전격전으로 폴란드를 정복한 다음에 소련과 나눠 먹었죠. 그 다음에 1940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한 7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1940년 5월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해서 서부 유럽 거의 전부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의 대기업 간부들이 참석하는 나치 승전 축하연회가 열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미국 대기업이 제공한 군수물자가 나치의 유럽전쟁 승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 육군의 조사관인 헨리 슈나이더는 포드의 독일 자회사 쾰른에 있어요. 포드 베르케라는 데인데 여기를 조사한 다음에 포드 베르케는 나치의 병기고였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대기업에게는 나치 독일의 서부 유럽 국가 정복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유와 민주주의보다는 사업과 이윤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컨대 1940년 6월 22일 날 나치가 프랑스를 정복하고 나치의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빼땅 원수를 새로 수반으로 하는 이른바 BC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미국 정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BC 정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BC 정권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반 가까이 지난 1941년 11월이에요. 그것도 미국이 단교한 게 아니라 BC 정권이 단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민주국가인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프랑스를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미국 정부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치하고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은 미국의 가장 큰 투자 대상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 자그마치 330억 달러나 되는데 그거를 갚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벨기에에 전쟁 배상금을 갚은 거죠. 더 중요한 거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나치 독일이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 국가가 된 겁니다. 히틀러가 노조를 탄압하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면서 쉽게 말해서 나치 독일이 미국 대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제 무역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각자 도생의 시기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워낙 해외 식민지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해외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인도도 있고 인도 차이나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기존 식민지하고만 이 무역을 해도 웬만큼 버텨낼 수가 있어요. 또 일본은 만주사변, 뭐 중국 침략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를 그야말로 혼자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자체 미국 외에는 달리 투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돈은 많은데 투자할 돈은. 그런데 마침 히틀러가 나타나서 노조를 해산시켜버리고, 그 누구의 표현에 따르면 나치의 강력한 탄압으로 독일의 노동자들이 무릎 위에 앉혀놓은 애완견처럼 온순해졌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1939년에 9월 달에 2차 대전 발발 이후에도 미국 대기업은 전쟁 물자를 계속 생산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 자동차 생산업체인 GM과 포드는 1939년 9월부터 모든 전쟁 물자만 생산합니다. 뭐 트럭, 탱크, 비행기 이런 거를 생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그 1941년 3월부터 랜드리스라는 그 무기 대여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국, 소련, 뭐 중국, 프랑스 등의 미국산 무기를 제공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 연합국가의 교전국가인 나치 독일에도 엄청난 전쟁 물자를 공급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은 최고의 장사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33년부터 39년 사이에 포드베르케, 나치의 병기고였다는 포드베르케는 35년부터 39년 사이, 약 5년 사이에 이윤이 20배가 늘어납니다. 20.4배가 늘어납니다. 또한 33년부터 38년 사이에 제조 원가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15%에서 11%로 줄어듭니다. 인건비는 줄고 이윤은 늘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던 1939년 9월 현재 약 250개의 미국 기업이 독일에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미국 대기업의 무슨 인명사전 같습니다. 포드, GM, 스탠다드 오일, 두퐁, 유니온 카바이드, 웨스팅하우스, 제너럴 일렉트릭, 굿리치, 이스트만 코닥, 코카콜라, IBM, ITNT, 이건 전화회사입니다. JP모건, 그리고 설리번 앤 크로멜. 설리번 앤 크로멜은 대기업을 위한 미국 법률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김앤장 같은데요. 여기에 주요 인사가 존 포스터 덜레스하고 알렌 덜레스입니다. 아이젠하워 정부 때 각각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받았죠. 이 250개 기업 중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독일 내 투자의 58.5%, 거의 6할을 상위 10개 기업이 갖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는 스탠다드 오일, 석유기업 14%, GM이 그 다음에 12%입니다. 예를 들어서 GM과 포드의 독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70%였다고 그래요. 그 이른바 그 포디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포드에서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대량 생산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산업 제품, 전쟁 물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미국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2차 대전을 보통 이제 전격전이라고 하는데, 그 1차 대전 동안에 그 진지전을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그 희생자가 생기니까 독일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비행기와 탱크를 이용해서 적의 그 정예부대를 압도적으로 격파시킨 다음에 순식간에 적을 이제 무찌르는,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뭐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을 정복했는데, 이 전격전이 사실은 미국제다. 미국이 한 거다. 전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량입니다. 1차 대전만 해도 마차를 이용하고서 뭐 운반하고, 마차나 뭐 열차를 운반했는데 이때는 차량이 중요합니다. 독일군 탱크의 절반 이상, 그리고 트럭의 70% 이상을 미국 기업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투기도 생산해주고, 전투기에 필요한 뭐 합성 석유도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GM하고 포드는 1990년 전쟁 이후에는 오로지 전쟁 물자, 탱크, 트럭, 비행기 이것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석유가 또한 중요하죠. 사실은 현대전에서 석유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미국의 가장 큰 석유 기업이 독일이 수입하는 석유의 90% 이상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치가 소련을 침공한 게 41년 6월 22일인데 침공 직후, 그러니까 41년 7월 달에 수입산 석유 중 스탠다드 오일의 비율이 44%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 뒤인 41년 9월에는 그게 94%로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을 스탠다드 오일이 대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냐? 그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을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의 석유가 들어간 겁니다. IBM은 대부분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8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보통신 기업입니다. 컴퓨터 기업이고. 그리고 ITNT는 전신회사예요. 전화회사예요. 근데 이 IBM하고 ITNT가 예를 들면 열차 운행을 비롯한 전쟁 수행,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수송을 해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거 다 통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 IBM하고 ITNT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독일의 역사가 토비아스 예르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기업, 특히 스탠다드 오일이 나치에 제공한 석유는 총통을 위한 연료였다. Oil for Führer. 그러니까 히틀러를 위한 연료였다. 그런 얘기죠. 전쟁 말기에 이제 전쟁 물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물자 공급이 제일 중요하죠. 현대전에서는. 히틀러의 전쟁 물자 담당관이었던 알베르트 슈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기업이 제공한 합성 석유가 없었다면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그 독일은 나치 독일은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코카소스 지역이 굉장히 석유가 많거든요. 거기를 이제 장악하려고 해서 소련을 침공했던 건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독일 내에서 아무리 해도 석유가 안 나오니까 루마니아에서 약간 가져왔고 독일이 만들어낸 거는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낸 거예요. 합성석유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기술도 사실은 스탠다드 오일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미국 역사가 그 브래드포드 스네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네럴 모터스, 트럭과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준 제네럴 모터스가 없었다면 나치의 폴란드 및 소련 침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드, GM, 스탠다드 오일 등 미국 대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나치와 협력을 했고 나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미국의 대기업과 협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나치 독일과 협력한 미국 대기업을 저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했을까? 또는 나아가서 미국이 진주만 기습 이후에 1941년 12월 11일부터 참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 대기업들이 나치 독일에 대한 전쟁 물자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1년 12월 13일 이때가 이제 히틀러하고 이탈리아가 12월 11일 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이 유럽의 2차 대전에 참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적성국과의 사업관계를 허용하는 특별명령을 은밀하게 발표합니다.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따르면 나치와 전쟁물자 교역을 하면 안 되지만 정부가 특별 허가를 내주면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해오던 39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41년, 42년에도 계속 공급해라. 그 얘기했던 겁니다. 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현대세계에서 또 현대세계 전쟁에서는 국가 권력보다 기업의 생산 능력이 더 중요했다.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산업 역량입니다.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뭐 총, 뭐 트럭, 탱크 다 이게 공산품들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생산을 안 해주면.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티븐슨이라는 이 사람도 기업 변호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려면 전쟁 수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또한 미국 역사가 찰스 히감 또는 뭐 하이암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루스벨트 정부는 전쟁 승리를 위해 스탠다드 오일 등 미국의 석유 기업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는 나치에게도 미국에게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루스벨트 행정부는 1942년 전쟁에 참전한 다음이죠.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따라서 스탠다드 오일을 처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오일에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공급하는 석유가 없다면 미국은 승리하지 못할걸? 이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는 스탠다드 오일에게 약간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스탠다드 오일의 나치에 대한 석유 공급은 계속된 거죠. 이러한 이 미국 대기업과 나치 협력 과정은 대략 1990년대 이후에 미국과 독일의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IBM, 유태인 말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처리를 도와준 IBM과 나치와의 협력을 파헤친 미국의 역사가 에드윈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IBM은 전쟁보다도 큰 존재였다. IBM의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 처리 기술 없이는 미국도 독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히틀러도 IBM이 필요했고 미국 등 연합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뭘 의미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보다도 거대 기업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권력들이 더 컸다는 겁니다. 요즘의 초국지역 기업들이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미 2차 대전 시기가 되면 세계를 주무르는 초국지역 기업들이 일개 국가 권력보다, 특히 미국 같은 큰 나라보다, 나치 같은 강력한 나라보다도 더 힘이 셌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하실 때 또 있습니다. 나치와 협력한 미국 대기업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 그거는 뭐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하고 협력해서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대적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대략 얄타 회담이 끝난 1945년 3월부터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는데, ITNT라는 데가 요즘은 이제 ATT라고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민영화됐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화 통신 회사입니다. 거기 ITNT의 소스텐스 벤이라는 사람이 나치의 열렬한 추종자였어요. 헨리 포드도 그랬죠. 훈장도 받고 그랬었는데, 미국의 어쨌든 전쟁 기간 동안이니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소스텐스 벤 회장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했고 실제 나치와의 협력 실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에 대한 미국 정부 내의 어떠한 비판도 철저히 봉쇄됐다. 왜? 전쟁이 끝나면 독일과 협력해서 소련을 대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라인하르트 겔렌이라고 이 동방 쪽, 쉽게 말하면 소련 쪽 정보기관 책임자 있어요. 라인하르트 겔렌을 미국에서 스카우트해서 소련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한편 이 겔렌이 서독의 정보기관 수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르너 폰 프라운 등 독일의 V2 로켓을 만든 과학자들도 데리고 오죠. 또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죠. 기시노브스케 만주국을 설계했고 아주 대표적인 전범이고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아시아에서 공산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기시노브스케도 석방해주고 결국 일본의 총리를 하죠. 기시노브스케의 외손자가 몇 년 전에 죽은 아베 신조 수상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기업의 생산 능력이 필요해서 미국 대기업의 나치와의 협력을 눈 감아주고 또 전쟁 말기에 가서는 소련과의 대결을 위해서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전범 또는 전범 기업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 실상을 그렇다면 미국은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고 한 1년쯤 지나서 1941년 11월 25일 날 나치 독일은 독일 내 미국 자회사를
적성국 자산으로 지정하고 독일 정부의 관리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자회사, 독일 내 미국 기업을 독일이 국유화했다, 내지는 뺏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형식적 조치였을 뿐 45년까지도 독일 내 미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존중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IBM과 나치와의 그 유착을 밝힌 에드윈 블랙이라는 역사가는 미국과 독일의 자본가들은 상대방 적대 국가에 있는 자신의 자산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며 적대 행위가 끝나면 원상 그대로 자신에게 반환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산권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국제적 불문율이라는 것이 미국의 정치가, 독일의 정치가, 미국의 자본가, 독일의 자본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 포드나 GM 같은 미국 대기업들은 나치 독일이 자행한 노예 노동, 그러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독일은 소련군 포로나 유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노예 노동에 동원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GM이나 포드 베르케 같은 경우는 강제 수용소 부근에 공장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한 거죠. 그 노예 노동을 비롯한 미국 기업과 나치의 추악한 거래는 미국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언론, 미국의 대학, 미국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폭스바겐 같은 독일 기업의 노예 노동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는 반면 미국 기업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포드의 이 기업사를 약 1000쪽에 달하는 책을 썼는데 이 노예 노동이나 나치 독일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GM이나 포드는 이들 기업 또는 대학에 대한 최대의 스폰서이고 광고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942년 11월 25일 날 나치 독일이 독일 내 미국 자회사들을 적성국 자산으로 지정하고 독일 정부 관리에 두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써 미국의 대기업들은 독일 자회사, 독일에 있는 자회사들이 나치 독일에 강탈당했다는 법적 알리바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국의 전쟁 무기를 제공하고 노예 노동 등 전쟁 중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에게 독일 내 자회사를 빼앗겼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꼭 먹고 안 먹고 한 거죠. 이 42년도 이후에 독일 정부한테 우리 기업 뺏겼어. 우리 손해봤어. 그리고 우리는 도와준 거 없어.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자크 파월을 비롯한 에드윈 블랙이니 찰스 시가맨이 여러 이 연구자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발표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들은 나치 집권 이후 그리고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나치 독일에 엄청난 전쟁 물자를 공포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국민은 이 전쟁의 추악한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전쟁이다. 신성한 사명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이 2,950억 달러라고 그래요. 2차 대전 때는 220억 달러. 13배를 썼습니다. 그리고 평시 국방비 약 100년치를 4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물자를 정부에 납품하잖아요. 그 전쟁 물자를 정부에 납품하는 그 정부 계약의 75%를 미국 대기업 60개 이하, 56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전쟁 물자 공급을 약 60개 미만의 기업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대기업들은 뭐 진짜 꿈 같은 돈을 벌었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실업률도 낮아지고 미국의 뭐 평균 임금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득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3천억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조 달러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의 한 4분의 3을 60개 미만의 기업들이 가져갔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은 곧 권력이죠. 또 뭐가 있냐? 스팀슨을 비롯해서 헨리 스팀슨을 비롯해서 뭐 맥클로이니, 로벳이니, 뭐 애치슨이니, 드레이퍼니 해서 미국 대기업가 또는 금융가 또는 대기업 금융가를 위한 변호사, 덜레스 형제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정계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독일은 20년대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이런 미국의 재벌, 금융가, 그다음에 국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미국 군정당국의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대기업 출신들이 바로 그 미국 안보담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 들어가서 대독일 정책을 주도하는 거죠. 결국은 2차 대전은 나치 독일과 군사주의 일본을 막기 위한 미국, 영국과의 전쟁이었지만 여기에 소련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꼬인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을 했으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대외정책 부분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계속 작동되기 위해서는 군사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영구 전쟁 경제가 됐다는 것이죠. 영구 전쟁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구 전쟁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래서 2차 대전을 미국이 영구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대전 동안에 실제로 미국이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움직였나, 미국의 구익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또는 사회개혁 어떤 관계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